녹정기, 김용 원저, 제4권 구장. 9. 사로잡힌 위소보. 이 두 탄은 비쩍 말라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모습은 세상에서 보기 드물 정도였다. 그런데 그 노화상은 그 비쩍 마른 사람에게 뚱보라는 뜻의 반존자라고 묻는 것이다. 10중 8구 그를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헌데 그 두 탄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바로 반두타이웨다. 당신네들은 나를 사부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요? 나는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대들은 그 누구에게 무공을 배웠소? 노승은 말했다. 노납은 소림사의 징심으로서 달마원을 관장하고 있지요. 이곳의 17 사제들은 모두 소림사 달마원의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반두타느나 하더니 천천히 위소보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나를 사부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구려. 나 혼자로서는 그야말로 그대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겠소. 징심은 합장했다. 서로 아무런 원한이 없고 모두 다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싸운다는 말씀을 하시오? 나하는 불문 중에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외다. 우리들은 범속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그와 같은 칭호를 감당할 수 있겠소이까? 무림의 친구들은 아무렇게나 그와 같은 존칭으로 우리들을 불러왔지만 우리들은 평소부터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왔소이다. 요동의 반수 이존자는 무적의 신공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평소부터 악모해왔던 터이외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눌 인연이 있게 된 것이 실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로소이다. 거기까지 말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17명의 승려들도 일제히 합장하고 절을 했다. 반두타는 허리를 굽혀 발레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기도 전에 물었다. 그대들이 오대산으로 온 것은 무슨 일이죠? 징심은 위소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분 소시주는 우리 소림사와 퍽 관계가 깊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대사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놓아주십시오. 반두타는 잠시 망설였다. 상대방의 수가 많고 또한 소림 18라하는 하나같이 무공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1대1로 싸울 때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지만 18명이 덤비게 된다면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조초이다. 대사의 얼굴을 봐서 그를 놔드리지요.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서는 위소보의 배를 몇 번 어루만져 혈도를 풀어주었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 경서는 18라한의 친구가 나에게 맡겨서 소림사의 주지 방장에게 갖다 드리도록 한 것이니 그대는 되돌려주도록 하시오. 반두타는 노해 부르짖었다. 뭐라고? 그 경서와 소림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나의 경서를 빼앗아갔소. 그것은 노화상이 나에게 전해달라는 것으로서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오. 그러니 빨리 되돌려주시오. 반두타는 노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리고 몸을 돌려서는 북쪽 산비탈 아래쪽으로 달려갔다. 3명의 소림 승려가 몸을 날려서는 손을 뻗쳐 그의 팔을 잡으려 들었다. 반두타는 감히 무승려들과 싸울 생각을 못했다. 몸을 기울여 새 승려의 손을 피했다. 그의 키는 매우 컸지만 행동은 날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소림사의 새 승려가 그와 같이 잡는 수법은 소림 무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옷자락도 손에 닿지 않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반두타가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기세를 늦추게 되자 어느덧 4명의 소림 승려가 그의 등 뒤를 막아서게 되었고 8개의 손이 교차되면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었다. 반두타는 진기를 끌어올리고 일성대갈하였다. 그리고 두 손으로 오정계산이라는 일초를 펼쳐 밀어내었다. 그 위명하기 짝이 없는 기세를 빌어서는 몸을 돌려 남쪽으로 질풍과 같이 내달았다. 4명의 소림승려는 동시에 손을 뻗쳐내어서는 그의 좌우 양쪽을 나누어 공격했다. 반두타는 쌍장의 장력으로 내 승려가 뻗쳐오는 장력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그런데 왼쪽에서 부딪혀오는 장력은 매우 굳건한 편인데 오른쪽 두 승려의 장력에는 은연중 면면이 부드러운 기운이 뻗쳐 있었다. 그는 크게 놀라서 두 손에 힘을 돋우고 상대방의 장력을 해소시키게 되었다. 바로 이때 등 뒤에서 다시 세 개의 손이 그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이때 반두타가 흘낏 보니 왼쪽에도 다시 두 승려가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그 즉시 그는 두 발로 땅을 박차며 위로 몸을 솟구쳤다. 등 뒤에 세 승려가 뻗쳐온 손은 제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용조, 호조, 응조 세 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그만 겁이 덜컥 나는 것을 느끼고 커다란 소매자락을 급히 휘둘렀다. 그리고는 한 가닥 선풍을 몰아 일으키면서 왼발이 땅에 떨어져 닿는 순간 오른손으로 위소볼을 잡아 위로 들어올리며 부르짖었다. 이 녀석을 죽일 작정이요? 아니면 살릴 작정이요? 18소림승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섬에 있어서 두 개의 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겹으로 나누어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때 그의 말을 듣고 징심이 입을 열었다. 소시주의 그 경선은 관계가 크외다. 대사께서는 착한 인연을 맺는다는 생각으로 되돌려 주신다면 우리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소이다. 반두타는 오른손으로 위소보를 높이 쳐들고 왼손은 위소보의 정수리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남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이 의도는 분명했다. 만약 소림승이 손을 써서 저지한다면 그는 왼손에다 힘을 줄 참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위소보는 즉시 두 개 꼴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남쪽을 막고 섰던 몇 명의 소림 승려들은 이와 같은 광경에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아미타불 하고 부르짖으며 한 옆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반두타는 위소보를 들고 남쪽을 향해 질풍과 같이 내달았다. 가면 갈수록 빨리 달렸다. 소림사의 18라한들은 경신법을 전개해서는 뒤를 바짝 쫓아갔다. 이때 쌍하는 집혔던 혈도가 이미 소림승에 의해서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 위소보가 사로잡혀 가자 그만 당황하고 놀라게 된 그녀는 진기를 돋우고 급히 뒤쫓았다. 그녀의 권각법은 고인의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퍽이나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역시 나이가 어린 탓으로 내공 수위는 18소림 승과 비교할 때 훨씬 떨어지는 편이었다. 거기다가 키가 작기 때문에 걸음폭이 좁아 1, 2마장을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만 훨씬 뒤로 처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만 다급해지자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으로는 울면서 급히 뛰었다. 그런데 반두타는 손에 사람을 들었는데도 조금도 기세를 늦추지 않았다. 소림사 승려들이 그를 뒤쫓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잠시 달려가게 되었을 때 반두타는 위소보를 든 채 정남 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를 향해 질풍과 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18소림승들은 한 줄로 늘어서서는 뒤에서 바짝 쫓았다. 쌍하는 산봉우리 밑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미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산봉우리가 무척 높은 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고약한 두타가 상공을 잡아서 산봉우리 위로 올라갔다가 만약 실족하여 떨어지게 된다면 고약한 두타는 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공이 어찌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는가? 정이 당황하고 초조해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한 조각 커다란 바위가 산길로 굴러내려왔다. 18소림 승려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피했다. 반두타는 산봉우리 위로 오르면서 끊임없이 발로 길 옆에 있는 바위를 차서는 굴려 적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18소림 승려들이 어찌 그와 같은 바위에 얻어맞을까마는 반두타와의 간격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진광방장은 황보각과 싸우게 되었을 때 가슴팍에 상처를 입은 몸이었고 내력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뒤로 처지게 되었다. 쌍하는 진기를 돋우고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면서 부르짖었다. 방장대사, 방장대사. 진광은 고개를 돌려보더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달려오기는 했으나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얼굴에 놀람과 당황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위로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는 그대의 공자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녀가 급히 달리느라고 상처를 입을까봐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 위로 올라갔다. 쌍아는 약간 마음이 놓여서 물었다. 방장님, 저 사람은 상공을 해치지 않을까요? 진광은 말했다. 해치지 않을 것이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반두타의 그토록 흉악한 행위를 볼 때 단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산봉우리는 남태봉이었다. 산길은 구불구불해서 몇 번 구비를 돌게 되었다. 반두타가 발길로 차던 돌멩이와 바위들은 이미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되었다. 쌍아가 진광대사를 따라 남태봉 위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17명의 소림 승려들은 한 채의 절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반두타와 위소보는 절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오대산엔 모두 5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었다. 그리고 봉우리마다에는 각기 한 개의 절간이 있었다. 오대산은 불교에서 문수보살이 설법하던 장소라 일컬어지고 있었다. 봉우리 위에는 각기 한 채의 절간이 지어져 있었는데 모시고 있는 것은 문수보살이었다. 그러나 그 칭호는 각기 달랐다. 문수보살의 신통력이 광대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태망해봉에는 망해사가 세워져 있고 총명문수를 모시고 있었다. 북태엽두봉에는 영흥사가 세워져 있었고 무구문수를 모시고 있었다. 중태취안봉에는 영교사가 세워져 있었는데 유독문수를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서태계월봉에는 법례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자문수가 모셔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태금수봉에는 보제사가 세워져 있었고 지혜문수가 모셔지고 있었다. 무사람들이 오른 산봉이었고 그 절간은 바로 보제사였다. 쌍아는 몇 번 불렀다. 그러나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쌍아는 곧장 대전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고 보니 반두타는 대웅보전의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오른손으론 여전히 위소보를 움켜잡고 있었다. 쌍아는 달려들며 부르짖었다. 상공, 고약한 화상이 해치지는 않았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서두르지 마시오. 그는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반두타는 노해 부르짖었다. 내가 어째서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가 만약 나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된다면 소림 18라하는 그대를 사로잡아서는 원상태로 되돌려 다시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야단이 아니겠소? 반두타는 안색이 대변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원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지? 기실 위소보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그의 키가 크고 비쩍 말랐는데 이름은 반두타인지라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 그만 맞아떨어지게 되고 그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위소보는 안색을 살폈다. 그의 어조에는 놀람과 두려운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냉소했다. 흐흐흐, 물론 나는 알고 있지. 반두타는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림사의 승려들은 그와 같은 재간이 없을걸. 벼랑간 반두타는 오른발을 내밀어 퍽 하는 커다란 음향과 함께 봉당에 세워놓은 돌북을 걷어찼다. 돌북이 벽에 가서 부딪히면서 돌가루가 마구 날렸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쌍아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왔소? 살기가 귀찮아졌어? 쌍아는 말했다. 나는 상공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대가 만약에 그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나는 그대와 사생결단을 내겠어요. 반두타는 노해 말했다. 제기랄, 이 녀석이 뭐가 좋다고 그래? 그대는 이 녀석에게 정과 의리를 함께 느끼는 모양이군. 쌍아는 얼굴을 붉히며 그 말에 직접 대답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했다. 상공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때 바깥의 18명 소림 승려들은 일제히 불호를 외웠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존자 아무쪼록 그 소시주를 풀어주고 경서를 되돌려주시오. 그렇게 하면 무림의 명성이 혁혁한 영웅호걸이 될 것이오. 어린 사람을 괴롭혔다가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반두타는 노해 외쳤다. 그대들이 자꾸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나는 사정없이 손을 쓰겠소. 막무가내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경서를 없애버린다면 그대들은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말이 왜다. 징심은 물었다. 반존자 그대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풀어주고 경서를 되돌려주겠소이까? 반두타는 말했다.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경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되돌려줄 수가 없소. 절밖에 무승려들은 그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반두타는 대전 안의 사방을 살폈다. 그러고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벼랑간 잿빛 그림자가 번쩍이는 가운데 18명의 소림사 승려들이 왼쪽 벽을 타고 그의 등 뒤로 돌아갔다. 다른 5명의 소림 승려들은 오른편의 벽을 타고는 역시 그의 등 뒤로 돌아갔다. 삽시간에 다시 포위의 형세를 갖추게 되었다. 반두타는 노해 말했다. 사내라면 1대1로 싸웁시다. 하나하나 나서서 나의 수단을 시험해봐도 좋고 그대들이 차륜전법으로 싸워도 나는 마음에 두지 않겠소이다. 진광은 합장했다. 논합 등이 무례한 것을 용서하시오. 우리들은 일제히 덤벼들어야겠소이다. 반두타는 왼발을 들더니 가볍게 위소보의 머리 위에 얹고는 냉소를 흘렸다. 위소보는 그의 신발 밑에 쾌쾌한 냄새를 맡자 놀람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그와 같이 냄새나는 발을 자기의 머리 위에 올려놓자 머리도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다. 역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는 자주 눈알을 희번득거렸다. 대전에서 주의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그 물건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려서 반두타의 시선을 끌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반두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팔게 된다면 소림승은 자기를 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발 아래에 놓이게 되자 바깥쪽에 한쪽만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마당에는 커다란 돌로 깎은 거북이가 있었고 그 등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반존자, 그대의 아버지가 언제나 땅에서 기어다니는가 하면 등으로는 수만 근이나 되는 커다란 바위를 짊어지고 있으니 그건 너무나 고생스럽지 않겠소. 그대가 그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불효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외다. 반두타는 노해 부르짖었다. 우리 아버지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다니 무슨 소리냐?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군. 위소보는 말했다. 그 42장경은 모두 8권이나 있어. 그대는 한 권을 가졌을 뿐 나머지 7권을 얻지 못하고 있어. 단지 한 권의 경서를 얻어서 어디에 쓰겠느냔 말이오? 반두타는 급히 물었다. 다른 7권은 어디에 있지? 그대는 알고 있는가? 나는 물론 알고 있어. 어디에 있지? 빨리 말해.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발로 너의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나는 본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 반두타는 의아하여 말했다. 방금 알게 되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위소보는 목을 길게 빼고 거북의 잔등 위에 세워져 있는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 비석에는 꾸불꾸불한 전자체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위소보는 물론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비석 위 글을 잘 아는 척하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42장경은 모두 8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첫 번째 책은 하남성 어떤 산 어떤 절에 있도다. 그런데 저 몇 자는 내가 잘 모르겠소. 반두타는 물었다. 무슨 글자? 그리고 그는 시선을 옮겨 마당에 세워져 있는 비석을 바라보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저 비석에 새겨져 있단 말인가? 위소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석의 글을 읽는 척했다. 제2권은 산서성 무슨 산 무슨 여승 암자 안에 있군. 반노형, 저 몇 자의 글은 내가 알아볼 수 없소이다. 거기다가 글자가 새겨진 것이 모호하구려. 그대는 문무를 겸비한 분이 아니시오? 스스로 가보도록 하시구려.
반두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 몸을 굽혀서는 위소보를 잡아들더니 대전 입구 쪽으로 걸어가서는 자세히 비석에 새겨진 글을 보았다. 비석 위에 새겨진 전자체의 글은 글씨라고 하지만 그 자신으로선 한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글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 글자가 아닌데 어떻게 비석에 새겨져 있겠는가 말이다. 이때 위소보는 계속해서 읽었다. 제3권은 사천 무슨 산에 있군. 그 다음 글자도 나는 잘 모르겠군. 반두타는 이미 남에게 42장경에는 모두 8권이 있으며 반드시 8권을 갖추어야만이 크게 소용이 닿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때 위소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위소보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제4권은 어디에 숨겨져 있지? 위소보는 실눈을 하고는 비석을 바라보았다.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하였다. 나는 똑똑히 보이지 않소. 반두타는 그의 몸을 들고서 비석 쪽으로 3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되자 간격은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온 얼굴에 웃는 빛을 띄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내 머리가 근질근질해 죽겠소. 반두타는 물었다. 뭐라고? 위소보는 말했다. 이 절간에는 벼룩이 있는 모양이요. 내 머리카락 안에서 마구 물어뜯는군. 반노형, 그대가 나를 위해 좀 잡아주시오. 머리가 근질근질해서 제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구려. 반두타는 그의 모자를 벗기고 솥뚜껑 같은 손을 뻗쳐서는 5개의 방망이 같은 커다란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카락 안을 극적극적 몇 번 긁어주고는 물었다. 좀 나아졌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어이구, 벼룩이 내 목 있는 쪽으로 뛰었군. 그대는 보이시오? 반두타는 그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손목을 놓고 그저 왼손을 가볍게 그의 어깨 위에 얹어 그가 도망치는 것을 방비한 후 말했다. 그대 스스로 긁도록 하게. 위소보는 말했다. 어이구, 제기랄. 이 벼룩은 정말 대단하군. 아마도 3년 동안 사람 피를 빨아 마시지 못한 모양이야. 본래 난장이에다가 뚱보였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서 비쩍 말라. 대나무 쪽처럼 형편없는 몰골로 죽어라 하고 나를 괴롭히는군. 그리고 그는 왼손을 옷자락 안으로 집어넣고는 힘주어 긁어댔다. 반두타는 그가 말을 빙 돌려 자기를 벼룩에 비유해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모른 채 하고 물었다. 제4권의 경서는 어디에 숨겨져 있지? 위소보는 말했다. 제4권의 경서는 무슨 산소, 소림사에, 달 무슨 원인가? 반두타는 깜짝 놀라 물었다. 소림사의 달마원에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위소보는 그가 소림 18승려에 대해서 매우 꺼리는 것을 보고 또 그 소림 승려들이 달마원의 사람이란 말을 들었던지라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놓아 그를 희롱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짐작에 의하면 반존자가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하더라도 소림사 달마원으로 들어가서는 경서를 훔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저것은 맞자인가요? 나로서는 알 수가 없군. 반노형, 그대는 저 어려운 글자도 알아볼 수 있으면서 왜 나를 보고 읽으라고 하시오? 아, 그렇군. 그대는 나를 시험해보겠다는 것이지. 정말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한 줄 가운데 몇 자는 내가 알 수가 없구려. 반두타는 곁눈질로 소림의 무승려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한 그의 얼굴은 약간 불안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었다. 제5권의 경서는 어디에 숨겨져 있지? 소림사가 무림에서 커다란 문파라는 것을 위소보는 해대부에게 들은 바 있었다. 그리고 또 해대부에게서 무당파의 사람으로 행세한다는 말을 들었고 황태후로부터는 해대부가 공동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무당과 공동 역시 생각해 볼 때 2개의 큰 문파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제5권과 제6권을 무당과 공동이라는 산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반두타의 안색은 점점 더 일그러졌다. 위소보는 제7권의 경서는 운남모광부의 사람이 가져갔다고 했다. 그리고 제8권은 운남의 무슨 서왕의 왕부에 있다고 하였다. 백한풍이 그에게 쓴맛을 보여주었던지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모광부에게 귀찮은 일을 안겨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삼계 평서왕부에는 고수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지라 사부도 무척 꺼리는 판이 아닌가. 아니, 시비를 일으키려 한다면 크게 곤욕을 치르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반두타는 안색이 벼랑간 변해서 물었다. 너는 제8권의 경서가 평서왕부 안에 있다고 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저 글자를 난 모르오. 그러니 평서왕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소. 반두타는 대노에서 맹렬히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 저 비석은 1000년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0년은 되었다. 오삼계가 도대체 몇 살이란 말인가? 수백 년 전의 비석에 어찌 오삼계라는 평서왕의 이름을 써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비석은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돌거북과 돌비석 뒤에도 이끼가 돋아 있었으며 새겨진 글자는 얼룩덜룩했고 완전치 못했다. 첫눈에 고물이 된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위소보는 그와 같은 이치를 모르고 나오는 대로 씨부렁거리다 보니 그만 오삼계를 들먹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그러나 입으로는 여전히 억지 변명을 했다. 나는 저 글자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그대가 평서왕이라고 했소. 어쩌면 옛날 운남의 개서왕인지 아니면 자라 서왕이 있었는지 그 누가 알겠소? 반노형, 내 그대에게 말하지만 저 꾸불꾸불한 글자들은 알아보기 힘들고 그대가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오. 아는 척해서 평서왕 오삼계로 읽어버린다면 여기 계신 대화상들은 하나같이 학문이 높으신데 그대가 함부로 읽음으로써 그분들은 입이 비틀어지도록 웃지 않겠소? 그 말은 그럴싸했다. 반두타는 그 말을 듣고 비쩍 마른 얼굴이 새빨갛게 붉어졌다. 그는 결코 성을 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저 올챙이 같은 글을 나는 한자도 모른다네. 알고 보니 평서왕이 아니었군. 그럼 아래에는 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위험했다. 한바탕 핀잔을 줌으로써 얼버무렸군. 그러나 몇 마디 좋은 말을 해서 그를 기쁘게 해야겠지. 그가 사도를 신룡도라 하고 암퇴지 같은 유연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10중 8구 신룡교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갸웃하고 한참 동안 있다가 말했다. 아래에는 수여천, 처원, 처원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군. 반두타는 안색이 대뜸 긴장되어서는 말했다. 자세히 보시게. 수여천 무엇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아마도 제에. 반두타는 크게 기뻐하며 두 손을 마구 비벼댔다. 과연 그 한마디가 있었군. 또 어떤 글이 있는가? 위소보는 비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의 글자는 이상야릇해서 정말 알아보기가 힘드오. 그렇군. 저것은 홍자, 홍교주 석자이구려. 또 신룡이라는 두 글자가 있어. 저것 보시오. 저기에는 신통광대라는 넉자가 있구만. 반두타는 와 하는 큰 소리를 내고 펄쩍 뛸 듯하면서 말했다. 진정 홍교주가 그와 같은 복을 타고나 수명이 하늘과 같이 길단 말인가? 이 천년 묵은 비석에 이미 쓰여 있단 말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구려. 이것은 당태종 이세민이 세운 비석으로서 진숙보 정요금을 파견하여 세운 것이라고 명명백백히 새겨져 있어. 그리고 당나라에는 위로 1000년을 알고 아래로 1000년을 아는 군사가 있었는데 이름은 서무공이라고 했으며 그는 1000년 이후의 일을 헤아려 본 것이요. 따라서 대청나라 때에 신룡교 홍교주가 있고 홍교주의 신통력이 광대하고 수명이 하늘과 같이 높은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본 것이요. 양주의 찻집에서 그는
이야기꾼으로부터 수나라와 당나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소보는 정료금이니 서무공인이 하는 이름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다. 기실 서무공은 당나라를 세울 때 크게 공을 세운 대장수 서적이라고 하며 이정과 명성을 함께 날린 영국공 서적이기도 한데 결코 손가락을 헤아려 미래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군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위소보는 그와 같은 사실까지 알 턱이 없었다. 그는 그저 얼렁뚱땅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꾸며서 반두타로 하여금 어리벙벙하도록 속여 넘길 작정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18명의 소림 승려들이 그 기회를 틈타 자기를 구출해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홍교주의 신통력이 광대하고 수명이 하늘과 같이 높다는 등등의 말은 바로 장씨의 집에서 장로 3등 신룡교의 무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외워둔 것이었다. 과연 반두타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고는 입을 쩍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위소보는 넌지시 말했다. 이 커다란 비석 뒷면에는 또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모르겠군. 반두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가 먼저 비석 뒷면을 살피러 걸음을 옮겼다. 위소보는 훌쩍 몸을 날려 뒤쪽으로 뺑소니를 쳤다. 반두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쳐 그를 잡으려고 했다. 양쪽 4명의 소림승려가 동시에 손을 휘둘러 일장을 후려쳐 왔다. 반두타는 부득이 주먹을 휘둘러 막지 않을 수 없었다. 위소보는 이 순간 소림승려의 등 뒤로 돌아가게 되었다. 삽시간에 다시 4명의 소림승려가 달려들었다. 8명의 소림승려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반두타를 한가운데 두고서 맴돌듯 돌아갔다. 그리고 손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다. 그런데 그 1초가 상대방의 몸에 적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즉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 사람이 나가면 저 사람이 나서게 되고 저 사람이 나서게 되면 이 사람이 물러가곤 했다. 16개의 손과 팔이 8개의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평소 익히고 연습했던 전법인 것 같았다. 반두타의 수세는 매우 엄밀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8명을 상대했기 때문에 즉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척척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소림승려와 반두타가 각기 일장씩 얻어맞게 되었다. 그 소림승려는 테두리 밖으로 물러나고 다른 한 명의 승려가 그 자리를 보충했다. 다시 한참 싸우게 되었을 때 반두타는 발길질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두 팔을 쭉 뻗으며 몸을 한번 빙글 돌았다. 이렇게 되자 8명의 소림승려들은 각기 2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이때 그는 부르짖었다. 잠깐! 8명의 승려는 다시 2걸음 물러섰다. 반두타는 말했다. 오늘은 중과부적이니 경서는 그대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소.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경서를 꺼내들었다. 징심은 왼손을 휘둘렀다. 8명의 소림승려들은 다시 2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되자 반두타와는 불과 석자의 간격밖에 되지 않았다. 각기 손을 들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반두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뻗쳐서는 경서를 내밀었다. 징심은 단전에서 내식을 끌어올려 몇 바퀴 돌렸다. 온몸에 가득 공력을 돋우고는 왼손의 세 손가락으로 자세를 취한 후 공격과 수비의 형태를 갖춘 직후에야 오른손을 내밀어 천천히 경서를 받았다. 그런데 반두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경서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징심대사, 그대들 소림사 18라하는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18명이 나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은 못 되지 않겠소? 징심은 경서를 품속에 갈무리한 후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소림승려가 1대1로 싸워서는 반존자의 적수가 되지 못하오. 그리고 왼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무승려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혹시나 그가 다시 위소보를 잡을까 해서 5, 6명의 승려들이 위소보의 앞을 막아섰다. 반두타는 말했다.
위시주 한 가지 간곡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응낙해 주시기 바라오. 위소보는 물었다. 무슨 일이오? 반두타는 말했다. 나는 그대가 신룡도로 가서 며칠 동안만 손님이 되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고 싶소이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나보고 신룡도로 가라는 것이오? 그와 같은 곳에. 반두타는 말했다. 소시주의 경서는 이미 징심대사가 거두어갔으니 틀림없이 소림방장에게 전달될 것이오. 소시주가 우리 신룡도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 교회 상하 사람들 모두 귀빈의 예우로 깍듯이 모시겠소. 그리고 홍교주를 만나본 이후에는 반드시 소시주를 편안무사하게 섬에서 떠나도록 해주겠소. 그런데 위소보는 입을 삐죽했다.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행동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모양을 본 반두타는 징심대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징심대사, 아무쪼록 그대가 증인이 되어주시오. 반두타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은 적이 있었소? 징심대사는 이 두타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악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별로 크게 저지른 악행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반수 두 두타가 자기네들이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이미 일찍이 들은 바가 있어서 말했다. 반존자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외다. 하지만 이 시주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도 신룡도까지 갈 여가가 없을 것이외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토이다. 나는 바빠 죽을 지경입니다. 장래 여가가 있다면 반드시 신룡도로 가서 반존자와 홍교주를 만나도록 하지요. 반두타는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챘다. 응당 홍교주와 그 어르신의 부하인 반두타라고 말씀해야 하오. 첫째로 천하에서 그 어르신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소. 남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다시 홍교주를 들먹인다는 것은 크게 불경스러운 짓이외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황제는 어떻게 되나요? 반두타는 말했다. 그야말로 홍교주님을 앞에 내세워야 하고 황제는 뒤에 세워야 하지요. 그리고 둘째, 교주 어르신의 앞에서는 존자니 무슨 진인이니 하는 칭호를 들먹여서는 안 돼오. 이 천하에서 오로지 홍교주만이 존칭을 받을 수 있소이다. 위소보는 혀를 쏙 내밀었다. 홍교주가 그렇게 무섭다면 나는 더욱더 감히 그를 만나러 갈 엄두가 나지 않는구려. 반두타는 말했다. 홍교주께서는 인자하고 무리들을 사랑하시오. 골고루 천하 사람들에게 은덕을 입히고자 한다오. 소시주와 같이 총명하고 영리한 소년 영웅을 그 어르신께서 만나보신다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외다. 소시주가 신룡도로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많은 선물들을 한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외다. 교주 어르신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선물을 내리실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어쩌면 그 어르신께서는 기쁘셔서 그대에게 일초반식을 전수할지도 모른다오. 그렇게 된다면 소시주는 천하를 종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평생 다 써먹으려야 다 써먹을 수 없는 은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을 하는 태도는 지극히 성의에 차 있었고 또한 간곡했으며 열렬한 것이 표정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었다. 본래 그는 위소보를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다. 한때는 발로 그의 머리를 밟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때는 그를 소시주는 총명하고 영명한 소년 영웅이라 불렀다. 더군다나 위소보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대나무 쪽과 같은 몸을 구부려서는 위소보가 좀 더 말을 듣기에 편리하도록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위소보는 도홍령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장씨 집에서는 장노삼 등 몇 명 신룡교 무리들의 행동거지를 보았다. 거기다가 황태후와 유연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장으로 가짜 궁녀로 변장했던 그 남자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야말로 신룡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그가 알고 있는 신룡교의 인물 가운데 이 반두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웅 기계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힘만 믿고 경서를 빼앗아간 점과 자기를 들고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 일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자기에게 신용도로 가서 손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반존자가 겸손하게 나오는 것은 소림사의 승려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일 뿐이며 소림사의 승려들이 떠나기만 한다면 자기에게 또 반드시 완력을 써서 강요할 것이며 우격다짐으로 달려들 것이니 그때는 그 누가 있어 그를 제압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가지 않겠소. 반두타는 비쩍 마른 얼굴에 실망의 빛을 잔뜩 띠고는 천천히 몸을 똑바로 세웠다. 그러고는 주위의 18명의 소림승을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소시주, 나의 무공을 이 18분 대화상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각기 장점이 있었소이다. 반두타가 노해 말했다. 뭐가 각기 장점이 있다는 것이오? 만약 1대1로 싸우게 된다면 설마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1대1이라면 어쩌면 그대가 이길지 모르지. 그러나 1대8이라면 그것은 그대가 지겠지. 그러니까 각기 장점이 있는 것이오. 만약 1대1에서도 그대가 진다면 그대에게 무슨 장점이 있다고 하겠소? 그대는 기껏해야 키가 크다는 것뿐이지. 반두타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와 같이 무공이 고강한 사람을 그대는 본 적이 있소? 위소보는 말했다. 물론 본 적이 있소. 그대의 무공은 별것 아니오. 그대보다 10배나 더 고강한 사람도 나는 적잖게 보아왔소. 반두타는 대노에서 한 걸음 다가서서는 손을 뻗쳐 그를 잡으려고 들었다. 4명의 소림승이 동시에 손을 뻗쳐서는 막았다. 반두타는 말했다. 누가 나보다 강하더냐? 위소보는 일시에 말이 막혔다. 그는 반두타보다 무공이 고강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물론 그의 사부의 무공은 지극히 고강한 셈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그를 이긴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반두타는 의기양양해져서 말했다. 자보라고. 말 못하잖아. 위소보는 말했다. 뭐가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인데 그저 그대를 놀라게 할까봐 걱정이 된 것이오. 무공이 그대보다 고강한 사람이 무척 많은데 첫 번째는 천지회 총타주인 진근남이지요. 나는 그가 북경성 안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았소. 그때 그는 두 손으로 4명의 두타를 잡았소. 그 두타들은 하나같이 200여 근이나 되는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고도 그는 두 발로 땅을 차고는 나는 듯 성벽을 넘어갔단 말이오. 그대를 그분과 비교한다면 훨씬 뒤떨어지지요. 반두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도 평소 진근남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코 그가 내 사람을 손에 들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과장된 말이군. 위소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두 번째로 무공이 고강한 사람은 강남의 예쁘장한 작은 발의 젊은 부인이요.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는 쌍아를 바라보았다. 쌍아는 손을 흔들며 그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신용을 했다. 위소보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젊은 부인은 36명의 무당파 고수들과 싸웠는데 36명의 도사들은 그녀를 애워싸고 그 뭐라고 하더라 무슨 진법이라고 하던 것을 펼쳤는데 반두타는 물었다. 무당파의 진법은 맨손이던가 검을 사용하던가. 위소보는 말했다. 검을 사용했죠. 반두타는 말했다. 그렇다면 진무검진이로군.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소. 그대 뚱보대사께서는 정말 견문이 넓어서 진무검진을 아는군. 그런데 그때 36자루의 보검으로 그 젊은 부인을 애워싸고 검의 광채를 번뜩이는데 그야말로 물을 끼얹어도 그 물이 그 검의 광채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소이다. 그런데 그 젊은 부인은 왼손으로 아기를 안고서 오른손은 맨손으로. 반두타는 크게 의아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어린애를 안은 채 무당파와 무공을 겨루었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말했다. 그게 뭐가 이상할 게 있나요? 그녀가 안고 있는 것은 한 쌍의 쌍둥이로서 모두 남자이며 통통했소. 그는 일부러 장씨 집안의 작은 마님 무공을 과장하려고 아이의 숫자를 한 배 더 늘려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입으로 아기를 달랬어요. 두 착한 아가야, 울지 말아라. 너희 엄마가 요술을 해보이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36명의 도사의 손에 들린 보검을 모두 다 빼앗고 그 도사들의 혈도를 짚어 그곳에 서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그 젊은 부인은 아기를 안은 채 아기들로 하여금 늙은 도사들의 수염을 잡아당기도록 했지요. 늙은 도사들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는데 두 어린애는 매우 기쁜 듯 환히 웃었지요. 무당파는 소림파와 함께 명성을 날리고 있었으며 무공에 있어서도 각기 막상막하였다. 그는 반두타가 18명의 소림 승려들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자 그 젊은 부인이 36명의 무당도사를 대패시켰다고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무공에 있어서 어느 누가 강하고 어느 누가 약한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반두타는 그와 같은 말에 마치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 되어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천하에 그토록 신기한 무공이 있었다니. 위소보는 그가 자기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의기양양해져서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젊은 부인은 나의 의모라오. 쌍아는 처음 강남에 젊은 부인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장씨 집안의 셋째 마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젊은 부인에게는 한 쌍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그의 의모라고 하는 말에 따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여기게 되었다. 반두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그대의 의모라고? 그녀의 성씨가 무엇이오? 무림에 그와 같이 무서운 인물이 있는데 내가 어째서 들어본 적이 없을까? 위소보는 웃었다. 무림에서 무서운 인물은 많이 있다오. 나의 마누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는 쌍아를 손가락질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것 보시오. 그녀는 아담하고 예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그 누가 있어서 그녀의 일신에 갇혀진 무공을 짐작이나 하겠소? 쌍아는 온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말을 하였다. 상공,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아요. 반두타는 쌍아와 손을 쓴 적이 있는지라 나이 어린 소녀인 쌍아가 정말 솜씨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자기가 친히 보지 못했다면 믿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오. 소시주가 신룡교로 가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들은 가보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대사께서 먼저 가시죠. 그는 겸손하게 예의를 차린 듯 했으나 기실은 반두타로 하여금 먼저 가도록 만들어 반두타가 동쪽으로 갈 때 자기는 서쪽으로 가자는 속셈이었다. 반두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시주가 먼저 가시오. 나는 이 비석의 글을 탁보내야겠소. 위소보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아무렇게나 주어 섬긴 말을 진짜로 믿고 있는 모양이구나.